딸이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엄마 옆에 있으니 든든하다고 했죠. 택배 받아주고 아이 봐주고 빨래 돌려주다가 68배 제 손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박하게 나와요? 며칠 뒤 딸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우리한테 기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 내가 기대려 했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전하는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김순자는 이른 아침 베란다 문을 열고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68배 나이 그녀의 손목엔 아직도 가끔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다. 20년 넘게 시장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매일 수백 개의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저었다. 손목이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건 3년 전이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 왔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고요라는 걸 알았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아침, 아무것도 끓이지 않아도 되는 저녁.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젠 이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복도에서 멈춰섰다. 옆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짐을 실은 손수레가 2대나 세워져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누군가의 지시하는 목소리. 순자는 무심코 복도 끝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저기 커다란 박스를 안고 헐레벌떡 올라오는 사람이 딸 지영이었다. 엄마. 지영도 놀란 얼굴이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녀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헛웃음을 지었다. 깜짝이야. 엄마한테 미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갑자기 성사돼서. 순자는 몇 초간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지영은 40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아이 둘. 원래는 강 건너 신도시 아파트에 살았다. 차로도 40분은 걸리는 거리. 명절 때나 보던 얼굴이 이제 문 하나 사이에 있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여기로 이사 온다고? 응. 학군도 괜찮고 민수 오빠 회사도 여기서 15분이거든. 게다가 지영은 잠깐 머뭇거리다 환하게 웃었다. 옆에 엄마 계시니까 든든하잖아.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면서도 묘하게 무겁게 짓눌렀다. 든든하다. 그 단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순자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말투에서 진짜 의미를 읽는 법을 배웠다. 든든하다는 말은 때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이와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8살 하은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다. 외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 살아. 5살 준호는 수줍게 순자의 치마를 잡았다. 순자는 무릎을 굽혀 두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 달콤한 땀 냄새. 이 아이들을 1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제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였다. 할머니 집 구경해도 돼? 하은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옥탑방이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지영은 미안한 듯 웃으며 따라 들어왔다. 엄마, 잠깐만. 애들 좀 봐줄게. 나 민수 오빠랑 짐 좀 더 나르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지영은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순자는 베란다에 서서 아이들이 작은 화분을 신기하게 만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사위 박민수도 곧 올라왔다. 그는 순자를 보자 정중히 인사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왜? 민수는 잠깐 머뭇거렸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팀으로 발령났는데 당분간 야근이랑 외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지영이도 요즘 행사 기획 프리랜서 일 시작했고 아무래도 애들 케어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순자는 알았다. 아, 그래서구나. 든든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웃이 아니라 돌봄이었다. 저녁 무렵 이사가 대충 마무리됐다. 지영이 순자의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손목을 주물렀다. 오늘 준호를 안아 올렸을 때 손목이 삐끗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가까우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예순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경계는 흐려지고 경계가 없으면 서로가 상처받는다. 순자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시어머니와 같은 마당에 살던 시절, 도움과 간섭의 경계가 무너지며 관계가 망가지던 그때, 복도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은이가 뭔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표정을 거두었다. 좋아해도 되는 걸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그날 밤 순자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옆집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 발소리,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이 모두 낯설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졌는데 이 고요가 다시 무너질까봐 두렵다. 새벽 순자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다. 도움은 좋다. 하지만 도움엔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첫 일주일은 정말 괜찮았다. 아니, 좋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순자는 저녁마다 계단에서 퇴근하는 지영을 마주쳤다. 지영은 늘 작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어느 날은 편의점 김밥, 어느 날은 과일 한 팩, 어느 날은 마트에서 산 반찬.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양이 많아서. 순자는 사양했지만 지영은 그냥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다. 다음 날 순자는 빈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 돌려줬다. 그 안에 작은 밑반찬을 담아서 지영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런 식의 주고받음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주말에는 하은이가 숙제를 가지고 왔다. 외할머니, 이거 모르겠어. 산수 문제였다. 순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설명해줬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답을 적었다. 옆에서 준호는 순자의 낡은 그림책을 뒤적였다. 1시간쯤 지나 지영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설명하면 하은이가 안 들어서. 순자는 괜찮다고 웃었다. 정말 괜찮았다. 이 정도는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변화는 3주째부터 시작됐다. 어느 금요일 오후 순자가 장을 보고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수취인은 이지영.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상자를 자기 집으로 옮겨 놓았다. 저녁에 지영이 가지러 왔다. 아, 엄마 미안해요. 오늘 미팅이 길어져서. 엄마,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요. 지영은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우리 집 여분 열쇠예요. 낮에 택배 오면 대신 받아주세요. 요즘 행사 소품이 자꾸 배달되거든요. 제가 프리랜서로 행사 기획일 시작했잖아요. 순자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가볍고 차가운 금속. 그런데 왜일까? 이 작은 열쇠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꼭 필요할 때만 쓸게요, 엄마. 지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필요한 때는 생각보다 자주 찾아왔다. 다음 주에는 택배가 5개나 왔다. 순자는 매번 옆집 문을 열고 상자를 안에 쌓아뒀다. 상자마다 소품, 스탠드, 현수막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영의 거실은 점점 창고처럼 변해갔다. 그 다음 부탁은 세탁이었다. 토요일 아침 지영이 커다란 담요를 안고 왔다. 엄마, 우리 집 세탁기가 작은 통돌이라 담요가 안 돌아가요. 엄마 집 세탁기 좀 빌려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요 한 장쯤이야. 그런데 그날 오후 지영은 아이들 이불까지 가지고 왔다. 김에 이것도 좀. 순자는 빨래를 돌리고 건조대에 널고 개어서 옆집 문 앞에 놓아뒀다. 허리가 뻐근했다. 손목도 욱신거렸다. 그리고 어느 수요일 지영의 전화가 왔다. 엄마, 갑자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혔어요. 1~2시간만 애들 좀 봐주세요. 1~2시간. 순자는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아이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하은이는 학교 가방을, 준호는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외할머니, 엄마가 금방 온대요. 금방은 3시간이 됐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주고 준호가 쏟은 주스를 닦았다. 5시가 넘어 지영이 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팅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다음엔 조심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그리고 이틀 뒤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도 1~2시간만. 이번엔 저녁까지 이어졌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줬다. 냉장고에 있던 계란과 김치로 간단히 볶음밥을 만들었다. 하은이는 맛있다고 했지만 순자의 손목은 프라이팬을 들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7시가 넘어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지영은 아직 일이 안 끝났다고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아요.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목을 주무르며 생각했다. 덕분에 산다고? 그럼 나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택배 3개를 옆집에 날랐다. 무릎도 아팠다. 밤에 쥐가 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다.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엄마, 내일 행사 리허설이 있어서요. 애들 좀.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거였다. 언제든 불려갈 준비가 된 대기조. 지영아.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엄마도 약속이 있어. 사실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순자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전화 너머로 지영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순자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네 줄을 적기 시작했다. 이제 선을 그어야 할 때였다. 순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딸에게 거절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왜 진작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었다.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나 거실 불을 켰다.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식탁에 앉았다. 볼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네 줄을 적기 시작했다. 택배와 소품은 옆집에서 수령 보관. 아이 돌봄은 주 2회, 이 시간 이내 사전 약속. 집안일 세탁 청소 요청 불가. 열쇠는 반납.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순자는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다. 냉정해 보일까? 야박해 보일까? 하지만 이건 야박함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일이었다. 아침 9시 순자는 메모지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그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지영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들어와도 될까? 지영의 거실은 여전히 상자들로 가득했다. 소파엔 빨래가 쌓여 있었고 식탁엔 어제 먹은 배달 음식 용기가 그대로였다. 순자는 소파 한쪽에 앉았다.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영은 물을 따라 건네며 앉았다.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우리 이제 원칙을 정하고 지내자. 원칙? 순자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식탁에 놓았다. 지영은 메모를 읽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게 무슨... 엄마도 팔이 아프고 밤에 쥐가 나. 엄마의 하루도 가격이 있고 주인이 있어. 지영은 메모지를 손으로 탁 쳤다. 엄마, 이렇게 딱딱하게 굴 필요 있어? 우리 사정 알잖아. 민수 오빠 야근 많고 나도 이제 막 일 시작했고 애들 봐줄 사람이 없다고. 알지. 그래서 도왔지.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근데 도움엔 한계가 있어야 해.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몸이 있어. 그럼 엄마는 편하게 혼자 살고 우린 알아서 하라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야. 봐줄 수 있어. 근데 약속하고 오라는 거지. 갑자기 전화해서 한두 시간만이라고 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쉬워? 클라이언트 미팅은 갑자기 잡히고 리허설은 시간 안 지켜지고. 그럼 베이비시터를 알아봐. 순자의 말에 지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베이비시터 한 달에 얼만지 알아? 우리 여유 없어, 엄마. 여유 없는 건 이해해. 그래서 원칙을 만든 거야. 순자는 메모지를 가리켰다. 주 2회, 이 시간.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근데 그것도 미리 약속하고 와야 해. 택배도 내가 직접 받거나 무이남 쓰고. 세탁도 내 집에서 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가 왜 이렇게 야박하게 나와? 야박한 게 아니야. 원칙이 없으면 정이 망가져. 그때 안방에서 민수가 나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난처한 얼굴로 중간에 섰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공손했지만 그의 다음 말이 순자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잠깐만 더 행사 시즌만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만. 아니야.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잠깐은 늘 길어져. 행사 시즌 끝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기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영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럼 열쇠는요? 순자는 가방에서 옆집 열쇠를 꺼내 식탁에 놓았다. 돌려줄게. 지영은 열쇠를 보고도 받지 않았다. 순자는 일어섰다. 화나는 거 이해해. 엄마도 이런 말하기 싫어. 근데 안 하면 우리 둘 다 힘들어져.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섭섭하게 그러지 마.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해서.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빠듯한 건 이해해. 그래서 원칙을 만든 거야. 원칙 없이는 못 도와줘. 문을 닫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게 옳은 일일까? 딸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경계가 있어야 사랑도 오래 간다는 걸.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4줄의 문장. 순자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옆집은 조용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고요가 냉랭함이 될까? 아니면 건강한 거리가 될까?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순자와 지영은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눈인사만 나눴다. 지영은 바쁜 듯 빠르게 지나갔고 순자도 굳이 붙잡지 않았다.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엔 집안에만 있는 것 같았다. 옆집에서 들리던 소음도 줄었다. 저녁 8시면 조용해졌고 주말에도 발소리가 거의 없었다. 순자는 이 고요함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서운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순자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계단을 올라 복도에 들어서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옆집 현관 앞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퍼졌다. 응, 나도 알아.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 옆집이라는 게 계속 의지하게 되더라고. 짧은 침묵. 아니야, 엄마가 요즘 선 긋기 시작했어. 원칙이 어쩌고 하면서. 솔직히 좀 서운하지. 순자는 가방을 꽉 쥐었다. 행사 시즌 끝나면 이사 가려고. 좀 더 큰 데로. 애들도 학원 다니기 편한 곳으로. 또 침묵.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그게 나아. 너무 가까우면. 나중에 엄마가 우리한테 기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하잖아. 지금도 연세가 있으신데.
순자는 숨이 막혔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기대기 시작하면 나를. 순자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계단 쪽으로 몇 걸음 내려가 벽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뛰었다. 화가 났다기보다 허탈했다. 내가 기대려 한 적이 있었나? 오히려 내가 받쳐들었지. 내 손목 아프고 내 무릎 시리고 내 밤에 쥐나면서. 몇 분 뒤 지영의 통화가 끝났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저녁 7시 순자는 결심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지영이 문을 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영은 난처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복도 창가에 섰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순자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 내 통화 들었어.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내가 멀리 가고 싶으면 가라. 엄마도 괜찮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가까워도 예의 없으면 더 멀더라.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섭섭하게 그러지 마.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해서 그냥 친구한테 푸념한 거야. 푸념이든 뭐든 내 진심이잖아.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가 너한테 기댈까봐 두려워? 걱정 마. 엄마는 안 기대. 엄마, 기댈 거면 진작 기댔지. 손목 아플 때, 무릎 아플 때, 밤에 쥐날 때. 근데 안 했어. 왜? 엄마도 내 삶이 있으니까.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엄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순자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안할 필요 없어. 내 걱정도 이해해. 근데 엄마 말 기억해. 빠듯한 건 이해해. 그래서 원칙을 만든 거야. 원칙이 없으면 정이 망가져. 지영은 흐느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손을 거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멀리 보이는 산은 검은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가 더 필요한 거구나.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통화 괜찮으세요? 응.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책임했네요. 괜찮아요. 다음 달엔 이사할 것 같아요. 멀지 않은 데로요. 그래도 자주 뵈어요. 순자는 작게 웃었다. 그래. 가까움은 발걸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니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분식집 하던 시절의 장부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 그녀는 천천히 적었다. 도움은 호의, 돌봄은 합의, 사랑엔 경계.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이제 알았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의 자리가 문제였다. 서로의 자리를 존중할 때만 관계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냉랭함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이었다. 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 주말 지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옆집 열쇠가 들어 있었다. 지영은 순자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말이 맞았어. 경계가 필요했어. 순자는 열쇠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지영의 손을 잡았다. 화 안 났어.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엄마,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 다음 달에. 차로 15분 거리야.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좋은 집 구했어? 응. 방 하나 더 큰데. 애들 학원도 가깝고. 잘 됐다. 순자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거리가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었다. 오히려 필요한 거리였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하은이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외할머니, 우리 멀리 가도 놀러 와도 돼? 순자는 무릎을 굽혀 하은의 눈높이에 맞췄다. 약속하고 오면 얼마든지. 미리 전화해. 알았어. 준호도 작게 또 올게라고 말했다. 순자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칠 뒤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미팅이 길어져. 약속한 2시간만 아이들 봐줄 수 있을까? 6시까지. 순자는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그래. 6시까지. 그리고 오늘은 간편식만. 숙제는 내일 너희가 봐. 알았어, 엄마. 고마워. 아이들이 왔다. 이번엔 가방도 챙겨왔고 간식도 미리 챙겨왔다. 지영이 준비한 게 보였다. 순자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다. 정확히 6시 지영이 왔다. 엄마, 정말 고마워. 덕분에 계약 잘 끝났어. 다행이다. 그럼 애들 데려가. 지영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지영이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원칙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다는 거.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원칙이 정을 지켜주는 거야. 이사 날이 왔다. 복도가 다시 분주해졌다. 이삿짐을 나르는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순자는 베란다에서 바라봤다. 트럭이 떠나고 옆집 현관문이 비었다. 처음엔 쓸쓸했다. 옆집의 소음이 그리워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그 조용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순자는 다시 자기 리듬을 찾았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다. 소량씩 재료를 샀다. 배추 2포기, 무 1개, 고춧가루 조금. 그리고 작은 광고지를 동네 게시판에 붙였다. 집밥 클래스 마이너스 김치 담그기, 계절 반찬 만들기, 소인원 수업, 재료비만 받습니다. 첫 수업에 5명이 왔다. 동네 할머니 2, 대학생 3. 순자의 작은 부엌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다. 각자 자기 몫의 칼을 잡고 자기 속도로 썰고 버무렸다. 선생님, 이 정도면 됐어요? 젊은 대학생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김치는 정답이 없어. 내 손맛이 정답이야. 수업이 끝나고 다들 자기가 만든 김치를 통에 담아갔다. 순자는 부엌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게 내 자리구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리.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하은이었다. 손에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다. 외할머니 약속하고 왔어. 메모지엔 토요일 오후 2시 하은이 방문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영의 글씨였다. 순자는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와. 오늘 뭐 하고 싶어? 외할머니랑 쿠키 만들고 싶어요. 둘은 부엌에 섰다. 순자는 밀가루를 꺼내고 하은은 앞치마를 둘렀다. 반죽을 치대는 동안 하은이 물었다. 외할머니, 우리 이제 멀리 살잖아. 외할머니 외로워요? 순자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외로워. 외할머니는 외할머니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아. 그럼 우리가 자주 안 와도 괜찮아요? 약속하고 오면 돼. 자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 때 진심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쿠키를 오븐에 넣고 둘은 거실에 앉아 그림책을 읽었다. 정확히 4시 지영이 왔다. 엄마, 하은이 잘 놀았어? 그럼. 쿠키도 구웠어. 가져가. 지영은 쿠키 봉투를 받으며 순자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하은이가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다. 순자는 베란다에 섰다. 멀어지는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한 줄을 더했다. 가까움은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옆집이든 먼 동네든 이제 그들의 관계는 거리로가 아니라 경계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서로의 자리가 더 단단해질 것이다.